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양영재 작가의 두 소년 제4편입니다. 한국 전쟁은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다. 철저한 취재와 고증으로 찾아낸 비극의 진실,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부상당에 쓰러져 있는 피난민들은 마을 사람들이 들쳐업고 집으로 데려가고, 주저앉아 있는 피난민들에게는 바가지로 물을 떠와 먹이고 있었다. 참혹한 광경을 둘러보던 마을 어른이 휘파람 소리가 나도록 긴 한숨을 내쉬었다. 둔덕에 손을 짚고 이야포를 살피고 있던 마을 남정네가 뒤뚱뒤뚱 뛰어오는 안악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마을 여자는 호박잎을 손에 잔뜩 쥐고 있었다. 저런 미친 여편녀가 난리가 났는데 뭐더러 호박잎을 따와? 된장 발랐어라. 여비영 하든갑네. 껍질이 홀라당 벗겨져 붙어졌어라. 섬에 붕대나 약이 없으므로 사람이 살갗을 다치면 된장 바른 호박잎을 붙였다. 발효된 된장은 상처를 곪지 않게 하는데 웬만큼 효능을 발휘했다. 맨발로 돌아다니던 할머니도 둔덕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마을 남정네는 또 소리쳤다. 함세, 뭐 들어오요? 우리 손주 못 봤는가? 어메, 미쳐 불긋는 거. 함세, 손주는 재작년에 죽었단 말이오. 나가 죽였단께. 마을 남정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팡팡 쳐댔다. 솔밭에 숨어서 맨발 할머니가 나타난 것을 본 누나와 형은 그때서야 둔덕으로 걸어 나왔다. 어떤 마을 남자도 아기를 안고 둔덕으로 걸어왔다. 아기는 입가에 거품을 물고 고개는 떨어뜨렸으며 팔다리는 축 늘어진 채 흔들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아기를 둘러싸고 혀를 찼다. 살려보려고 했는디. 마을 남자는 죽은 아기를 안고 몽돌밭으로 내려갔다. 몽돌밭에 올려놓은 피난민 시신 중 여자 시신 곁에 아기를 내려놓았다. 그 모습을 본 서울 소년의 누나가 풀썩 꼬꾸라져 버렸다. 형이 미군 포대기를 몸에 두르고 있는 시신을 향해 몽돌밭으로 뛰어내려갔다. 엄마와 막내는 죽었다. 오메, 엄마인게비요. 이것이 무슨 난리벼락이요. 근께 저 엄마는 왜 못 건졌다요? 안 건지고 싶어 못 건졌간. 포대기가 엄청 실이 물을 묵어갖고 물속에서 안 나온 게 다 건진 줄 알고 와불었다고 하더만. 큰게 뭔 포대기가 그리 무거울까. 호박을 들고 온 안악과 남정네가 말을 주고받았다. 서울 소년의 엄마는 포대기 무게 때문이 아니라도 등에 업둥이를 업고서는 쉽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다. 얼굴이라도 수면에 보였으면 뜰망배를 타고 갔던 마을 청년들이 충분히 건져내었을 것인데 다시 날아오는 쌕쌕이를 보고 마을 청년들도 허겁지겁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서울 소년도 몽돌밭으로 뛰어내려갔다. 정말 엄마와 막내는 죽어 있었다.
형제는 몽돌밭에 주저앉아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엄마가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뜰망배를 타고 무추로 올라왔던 누나도 몽돌밭으로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도 내려와 엄마를 휘감고 있는 포대기를 풀어 엄마와 막내 시신을 덮었다. 피난민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믿기지 않는 비극이 순식간에 벌어진 1950년 8월 3일 이야포였다. 마을 사람들이 물에서 건져 몽돌밭에 뉘어둔 시신은 살아남은 유족들이 산 여기저기로 옮겨 묻었다. 동대문 아줌마도 죽은 남편과 아들 둘 시신을 질질 끌어 옮기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에서 장사하며 살다가 5 식구가 피난 왔다던 아줌마였다. 어디에 숨어 있다 나오는지 피난민들이 동대문 아줌마를 도와 시신을 산으로 옮겼다. 섬이라 관을 만들 만한 나무가 없고 돈 주고도 관을 만들어 묻을 수도 없었다. 그나마 안도는 사람이 죽으면 돌무덤을 만들어 몇 해 동안 탈고를 시킨 다음 이장하는 풍장 문화가 있어 일단 시신을 어디에든 묻고 나중에 찾아와 유골을 수습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 소년의 엄마와 막내 시신은 몽돌밭에 그대로 있었다. 살아남은 3남매가 시신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나이도 아니고 아직 아버지도 못 찾은 상태였다. 아버지가 산속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부상당하여 어느 집에서 된장 바른 호박잎을 붙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3남매는 아버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죽은 엄마와 막내 곁에 있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대신 만주 아저씨가 나타났다. 만주 아저씨는 아버지가 쌕쌕이 불벼락을 맞고 여동생을 낳은 채 물에 떨어졌다고 했다. 아버지와 여동생도 죽었다. 3남매는 부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다. 7 식구 중에 3남매만 남게 된 것도 알아야 했다. 태양은 몽돌밭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3남매 살갗을 홀라당 벗겨버릴 정도로 땡볕을 쏟아붓고 있었다. 땡볕은 흐르는 눈물도 금방 말라버리게 했다. 3남매는 오후나절까지 땡볕을 받고 나서야 부모와 동생 둘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쌕쌕이들이 나타나 기관포를 쏟아부어 엄마와 막내 시신이 갈기갈기 찢어지기 전에 시신이 땡볕에 태워질 것 같았다.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엄마와 막내 시신은 3남매가 산에 묻어야 했다. 서울 소년이 막내 동생 시신을 엎고 형이 엄마 시신을 엎어 이야포 둔덕을 향해 힘겹게 걸었다. 누나는 포대기로 입을 틀어막고 형제를 따라왔다. 여전히 경찰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피난민 중 100명이 훨씬 넘게 죽은 생지옥으로 변했어도 경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울에서 한강을 건널 때 경찰이 피난민들을 실어 나르고 부산에 왔을 때는 경찰이 도민증을 확인하여 피난민증을 만들어주고선 피난민 수용소에 넣어주었는데 이야포에서는 경찰이 피난 화물선만 붙들어 매놓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기관포를 쏟아붓고 사라진 쌕쌕이가 이승만 대통령 처갓집에서 보낸 비행기인지 아니면 소련 스탈린이 보낸 비행기인지도 알 수 없었다. 경찰 대신 이아포 둔덕에 나타난 것은 마을 청년 대여섯 명이었다. 엄마와 막내 시신을 업고 몽돌밭을 집벅집벅 걸어 둔덕에 올라서려는 삼남매를 마을 청년들이 가로막았다. 마을 청년들은 몽둥이까지 들고 있었다. 송장, 사내 묻으면 때려 죽이뿔란게 가만 놔둬잉. 마을 청년 한 명이 몽둥이를 지켜 세우고 포다를 부렸다. 마을 청년들이 갑작스레 돌변하여 부리는 포달은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든 삼남매의 가슴을 선뻑 베어버렸다. 마을 청년들이 갑자기 독살스럽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갈래를 잡을 수가 없었다.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른 누나를 뜰망배에 실어왔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부상당한 피난민들을 부축해서 자신들 집에 치료하면서 알심을 부렸던 마을 청년들이라 삼남매는 정신을 가눌 수 없었다. 마을로 들어오면 니나 나나 다 죽은께 빨리 산으로 도망쳐 알겠냐? 마을 청년이 한술 더 떠서 소리쳤다. 엄마 시신도 산에 못 묻고 마을에도 갈 수 없으면 살아남은 삼남매도 몽돌밭에서 말라 죽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살고 싶으면 산으로 기 들어가 숨으란 말이여. 얼른! 삼남매는 마을 청년들이 몽둥이를 휘두를 것 같아 엄마와 막내 시신을 내려놓고 포대기마저 덮어놓지 못한 채 산으로 올라가야 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고 했는데 삼남매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마을 청년들에게는 바늘구멍 하나 찔러볼 구석이 없어 보였다. 삼남매가 올라간 서고지산에서는 안도 이아포 마을과 안도리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살아남은 피난민들은 이미 산 여기저기 흩어져 죄다 소나무 밑에 숨어 있었다. 숨어봤자 소나무들이 키가 작아 훤히 드러났다. 뺨에 호박잎을 붙였거나 한쪽 팔이 어깨에 붙어 있어도 덜렁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허벅지 속살을 까 뒤집어 놓은 듯 훤히 드러난 사람도 있었다. 어느 집에서 얻었는지 옥수수를 뜯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리밥이 가득 담긴 조롱박을 소중히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밭이고 바다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마을 사람들이 사라졌다. 피난민들이 수근거렸다. 선장이 빨갱이라고 하더군. 빨갱이라고 누가 그러던가. 마을에 소문이 쫙 깔렸더라고. 집집마다 방문고리에 숟가락 꽂고 들어 앉았어. 기관장도 안 보이던데 빨갱이래? 한통속이겠지.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글쎄 누가 말해줬겠지. 서울 소녀는 빨갱이가 돈을 좋아하는지 그때 알았다. 부산에서 충무로 이동한 여객선 선장은 피난민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육지도에서는 화물선 선장과 피난민들 사이에 실강이가 있었다.
선장은 전쟁 물자로 징발된 배이지만 선주한테 임차료를 갖다 주어야 한다며 운임료조로 돈을 걷었다. 선장 자신도 징발되어 어쩔 수 없이 운항을 하긴 하지만 정부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또 선장 노임을 요구했다. 선장은 돈을 준 피난민은 선장실 및 선원실로 들어가 땡볕을 피하게 했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은 갑판에 있게 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는 경찰이 대장이지만 배 안에서는 선장이 대장이었다. 서울 소년의 아버지는 선장에게 돈을 쥐어주어 막내를 업은 엄마와 누나를 선원실에 내려보낼 수 있었다. 전쟁 중에도 돈은 필요했다. 그럼 왜 정부에서 빨갱이 보고 배를 몰아라고 했을까? 말갱인지 몰랐겠지. 그래서 호주기가 달려왔나 봐. 누가 비행기를 불렀을까? 비행기가 지나가다 빨갱이들이 있는 줄 알고 총을 쐈겠지. 이태 전에 미군기가 독도에서 총을 쏴서 신문에도 크게 났잖아. 어부들이 인민군들 마약 실어 나른다고 몰상시킨 거? 독도 폭격 사건도 그렇지만 미군기는 제멋대로 날아다니면서 기관포를 쏘지 않았다. 먼저 모스키토라는 프로펠러 정찰기가 모기 소리를 웽웽 내며 적이 숨어 있을 만한 창고나 건물을 찾아 날아다녔다. 정찰기가 전폭기의 좌표를 불러주면 좌표 따라 폭격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퍼붓고 돌아갔다. 모스키토 정찰기는 죽음의 사자를 불러들이는 사신이었다. 그러나 안도에서 모스키토가 날아다닌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진짜 모기들만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피나 빨고 다녔을 뿐이었다. 전폭기들은 지상군이 요청하는 곳에도 날아가 크고 좋은 것에 폭격을 했다. 충북 영동 노근리 쌍굴 피난민 폭격도 미7 기병연대가 전폭기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런데 안도에는 미군이 없었다. 비행기가 어디서 날아왔을까? 자, 섬 너머에서 날아왔자녀. 저쪽 뒤는 제주도인디? 서울 소녀는 소리도에 쌕쌕이 비행장이 있는 줄 알았다. 쌕쌕이들이 날아오고 다시 날아간 곳이 소리도 상공이었다. 소리도는 서울 소년이 수영을 해서도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보여 불안했다. 몇 초도 걸리지 않게 날아와서 기관포를 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리였다. 형, 엄마 옮겨놓자. 어디로? 저기 친구 집 앞에. 왜? 그냥. 서울 소녀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섬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안도 소년밖에 없었다. 형은 고개를 내밀어 이하포 동고지 쪽을 바라보았다. 이하포 끝 몽돌밭은 그늘이 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을 청년들이 또 나타날까 마른 눈물만 흘리며 엄마와 막내 시신을 하루 종일 내려다보고만 있어야 했다. 산으로 숨어들었던 피난민들은 전마선을 타고 화물선으로 올라가서 자기 물건을 가져오고 있었다. 산 너머 서고지 마을로 넘어갔다 오는 사람도 있었다. 서고지 마을에는 아직 빨갱이 소문이 퍼지지 않았는지 옷가지를 곡식으로 바꿔올 수 있었다.
한여름이니 두꺼운 옷은 당장 필요 없어도 곡식은 있어야 살 수 있었다. 내려가자. 누나가 일어섰다. 한겨시 지나는 동안 쌕쌕이고 마을 청년들이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누나는 뭔가를 해야만 동생들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삼남매는 몽돌밭으로 내려왔다. 엄마와 막내 시신을 이야포 끝으로 옮겼다. 안도소년 유상태의 집 앞이었다. 서울 소년의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둔덕 너머로 마을 아줌마 한 명이 고개를 내밀어 삼남매를 쳐다보고 있었다. 삼남매도 마을 아줌마를 바라보았다. 안도소년 유상태의 모친이었다. 너그 엄마냐? 네. 너그 아버지는 어딨냐? 죽었어요. 서울 소년이 대답했다. 안도소년 유상태 모친은 혀를 끌끌 차고선 둔덕 너머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포에는 멸치대만 들끓고 있을 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누나는 미군 모포 포대기를 펼쳐 엄마와 막내 시신을 덮었다. 포대기는 허연 소금기만 남긴 채 바짝 말라 있었다. 누나는 포대기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몽돌로 눌러 놓았다. 서울 소년은 친구 안도 소년 유상태 모친이 자신을 봤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엄마와 막내 시신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엄마와 막내 시신을 옮겨놓은 삼남매는 다시 반대편 서고지 산으로 향했다. 마을 청년들이 나타날까봐 둔덕길을 따라 걷지 못하고 몽돌밭을 걸었다. 파도는 야금야금 기어 올라왔다. 밀려나가면서 몽돌들을 대그락대그락 부딪히게 만들었다. 무트로 올라오려는 귀신이 밀려나가지 않으려고 몽돌을 움켜쥐려는 소리 같았다.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생과 사, 경계면 몽돌 위를 짜그락짜그락 걷는 것은 힘들었다. 허기가 져서 더 힘들었다. 누나는 걸음을 멈추고 화물선을 바라보았다. 가져오지 못한 보따리들을 가져와야 했다. 냄비도 있어야 했다. 서울 소년과 형이 전마선 끌줄을 잡아당겼다. 허기가 져서 전마선은 쉽게 끌려오지 않았다. 누나까지 합세해서 전마선을 겨우 몽돌밭까지 끌어와 올라타려는데 산에서 훌쭉한 아저씨 한 명이 내려오면서 손짓을 했다. 얘들아, 배에 가냐? 예, 같이 가자. 홀쭉이 아저씨도 전마선에 올라탔다. 선원실에 수시로 드나들던 아저씨였다. 네 사람이 피난 화물선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고기 잡는 어선이 아닌데도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배에 올라가 보니 갑판에는 송장들이 무더기로 널려 있었다. 기관포를 맞아 머리통이 터져 있는 시체에는 쇠파리들이 붙어 있었다. 피가 진득하게 묻은 머리카락은 새끼줄처럼 꼬여 있고 머리통 속에는 노랗게 변해버린 골이 들어있는 게 꼭 까만 성게 껍질 속에 들어있는 노란 성게알 같았다. 갑판에 줄기를 이루도록 흘렸던 피는 끈적끈적 말라붙어 뻘건 자국만 남기고 있었다.
선장실력 배전 좁은 통로를 지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한쪽 발이라도 송장을 딛지 않고서는 갈 수 없었다. 갑판에 있던 피난민들이 고물로 서로 가려다가 기관포를 맞은 송장들이 겹쳐 쌓여 있었다. 선원실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도 송장이 막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홀쭉이 아저씨는 송장들을 한 구씩 드러내었다. 형이 아저씨를 도와 시신을 치웠다. 서울 소녀는 가만 서 있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소녀 자리에 가만 서 있었다. 선원실에도 송장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거의 여자 송장이었다. 뜨거운 열기에 송장이 뿜어내는 냄새까지 버물려진 선원실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런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죽은 엄마 젖을 물고 있기는 하는데 빨지는 못하고 숨만 가늘게 붙어 있었다. 홀쭉이 아저씨는 아기 엄마 송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기만 엄마 곁에서 떼어내 안았다. 아저씨 아기였다. 누나는 송장들을 들척이며 보따리를 찾았다. 누나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어린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다. 우선 챙길 수 있는 보따리와 냄비를 안고 선원실에서 올라왔다. 누나가 먼저 뱃전에서 밧줄을 잡고 전마선으로 내려가서 홀쭉이 아저씨가 건네는 아기를 안았다. 서울 소년과 형도 전마선으로 내려와 끌줄을 당겨 몽돌밭으로 올라왔다. 그 사이에도 이아포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새소리와 얕은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고지 산에서는 그런대로 잠은 잘 수 있었다. 부드러운 풀들을 모아 바닥에 깔고 옷을 소나무 가지에 걸쳐 놓으면 이슬은 막을 수 있으나 당장 배고픔은 심한 통증을 일으켰다. 피난 화물선에서 쌀 보따리를 가져왔으나 쌕쌕이들이 날아올까봐 불을 지펴 밥을 해먹을 수 없었다. 불을 지핀다 해도 구멍이 뚫린 냄비로는 밥을 할 수 없었다. 피난민들은 산등성 넘어 서고지 마을로 넘어가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얻고 줍고 하여 목숨을 이었다. 서고지 마을에서도 이아포에 불벼락이 내리친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피난민들이 빨갱이라는 소문은 돌고 있지 않았다. 이아포나 안도리 마을 사람들이 죄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 소문도 퍼지지 않았다. 누나도 서고지로 넘어갔다 왔다. 서고지 선창은 수심이 두멍 안보다 깊어서 여수의 생선을 내다 파는 배가 오가고 있었다. 누나는 한참 후 함지박을 안고 돌아왔다. 함지박에는 담치가 가득 담겨 있고 된장도 풀어져 있었다. 수저가 없으니 담치 껍질로 국물을 떠서 마시고 껍질이 부서지지 않게 솔잎으로 감싸 놓았다. 누나, 이거 어떻게 왔어? 사왔어. 돈은? 시계 팔았어. 누나 손목에 감겨있던 시계가 안 보였다. 일제 세이코 시계는 부잣집 사람만 찰 수 있는 비싼 손목 시계였다. 엄마가 차고 있던 것을
누나가 물려받아 소중히 간직했더니 돈이 되었다. 누나, 얼마에 팔았어? 2,000원. 그럼 우리 살 수 있어? 한 달은 넘게 살 수 있어. 그래도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 언제까지 산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서고지 마을 선착장에 배들이 있어 어디든 가려면 갈 수 있었다.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제주도나 여수로 갈 수 있지만 임의로 이동했다간 발붙일 곳이 없었다. 개별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경찰 검문을 수시로 받아야만 했다. 피난민증이 없는 피난민 중에는 신분을 증명하려고 내민 것이 그만 보도연맹 가입증을 내밀어 골로 끌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다. 양민 신분이 확인되어 피난민증을 손에 쥔 피난민은 경찰 이동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었다. 좌우간 경찰이 나타나서 피난 화물선에 다시 타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산에서 기다려야 했다. 피난민 중에는 서고지 마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소리도로 건너가는 경찰들을 봤다는 사람도 있으나 믿음이 가는 말은 아니었다. 쌕쌕이가 기관포로 피난민 150여 명을 죽였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경찰이라 그저 배가 고파 정신이 흐릿해져 헛것을 본 것에 지나지 않다고 여겼다. 쌕쌕이가 불벼락을 쏟아붓고 사라진 지 이틀 지나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추스른 피난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다. 안돌이 두멍 안에서도 마을 사람 모습이 간간히 보이다 사라졌다. 다만 산에 묻지 못한 시체 몇 구만 이야포 몽돌밭에서 땡볕을 받아가며 미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야포 바다에도 물이 가라앉아 있던 송장들이 부패하면서 떠올라 있었다. 송장들이 입은 흰옷이 부풀어 올라 부표처럼 보였다. 부표 같은 송장들은 들물 때는 서고지로 밀려와서 날물 때에 동고지 쪽으로 두둥실 떠갔다가 다시 서고지 쪽으로 돌아와 이야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소녀는 무료했다. 부모 형제가 죽고 3일이나 되어도 도무지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서울 소녀는 서고지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꿩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산딸기도 따서 먹었다. 서울 소년이 두멍안 너머 북쪽 바다를 내려다보니 여수 돌산도와 금오도 사이 횡간도 해상에 외두리 쌍두리 배들이 띠를 이루어 떠 있었다. 횡간도 해상은 조류가 잘 흘러 조기, 서대, 박대가 몰려드는 고기 길목이었다. 안돌이 선창 두멍 안에서도 조개무지 2개 코를 쳐박고 있던 배가 돛대를 세우고 있었다. 흰옷을 입은 한 소년이 흰 돛대를 지나 이야포 둔덕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다. 소년은 옆구리에 소쿠리를 끼고 있었다. 한눈으로 봐도 안도 소년 유상태였다. 서울 소년은 산 밑으로 뛰어내려갔다. 누나가 내려가지 말라고 불렀지만 서울 소년은 듣지 않았다. 서울 소년을 본 안도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야, 나는 네가 당돌이 배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야. 배는 죽은 사람들밖에 없어. 금은 어디 있었냐? 산에 있었어. 아, 금께 살았구나. 서울 소년은 친구 안도 소년을 만나자 불안감이 조금 가셔졌다. 그러나 눈물이 났다.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나왔다. 하루에 한 번 담치만 먹었다. 물에 들어가 자맥질하면 소라나 해삼 같은 것도 잡아올 수 있겠는데 이야포 바다에는 떠오르는 송장이 많아지고 서고지 마을 산창가 바다는 물살이 거칠어 들어갈 수 없었다. 니 왜 우냐? 배가 고파서. 니 왜 밥 안 먹었냐? 밥이 없어. 하루 한 번 담치를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울 수 없었다. 안도 서고지산이나 건너편 동고지산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있는 피난민들도 굶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기어코 피난민 중 한 명이 굶어 죽었다. 쌕쌕이 기관포 총탄이 옆구리를 베어버렸던 피난민이었다. 밥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물만 찾다가 죽었다. 살아남은 가족들이 서고지산 기슭에 흙을 파서 묻었다. 총탄이 허벅지 살을 파내고 지나가서 호박잎으로 둘둘 감싸 놓았던 청년은 그래도 살아있었다. 쌕쌕이 구경한다고 화물선 선장실 지붕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던 청년이었다. 청년은 기관포의 허벅지 살이 씀벅 잘려나갔는데도 서고지산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다. 신기한 모습이었다. 먹을 것을 목구멍에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해와도 먹지도 못한 채 숨이 붙어있는 아기가 있었다. 비난 화물선 선원실에서 죽은 엄마 젖을 물고 있던 아기였다. 누나가 담치 국물을 입에 떠 넣었는데도 넘기지 못하고 토했다. 엄마 젖만 먹었던 아기가 짠 담치 국물을 먹을 수 없었다. 누나는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었다. 서고지산에 숨어있는 피난민 아줌마들도 젖이 말라 아기에게 물릴 수도 없었다. 안도리 마을로 내려가 젖동량이라도 해서 먹여야 하는데 내려갈 수 없으니 물만 먹일 수밖에 없었다. 아기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 소년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를 안도 소년이 말했다. 당집에 가면 묵을 거 많은디. 신당에? 우리 엄마가 당집에 제밥 갖다 놔라 해서 가서 본 게 묵을 거 많더라. 어디에 있는데? 저 그 당산에. 가자. 신당은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마을마다 있었다. 서울 소년이 북한 용천에서 살 때에도 포구마다 계당이 있고 마을마다 본향당, 동제당 등 신당이 있었다. 압록강을 통해 황해로 나가는 어부나 마을 사람들이 신당에서 제를 올리거나 굿을 하면서 갖다 놓은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다. 서울 소년은 당집으로 가자고 안도 소년에게 겁없이 말했다. 안도 소년은 소쿠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뒤돌아서 앞장섰다.
서울 소년이 조심히 두멍한 조개무지길을 따라갔다. 집집마다 마당에 사람 모습이 얼핏 보이기는 했으나 문 밖으로 나오는 마을 사람들은 없었다. 마을로 들어오지 말라고 겁주었던 마을 청년들도 고기잡이 나갔는지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 모습을 찾기 어려운 안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당사는 안돌이 선창가 앞에 불쑥 솟아 있었다. 안도 중심 상산 꼭대기에 산 줄기가 양 갈래로 뻗어 서고지, 동고지, 곶머리까지 이어져 있었고 여수 방향 북쪽 곶머리 위에 당산이 있었다. 당산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안도리 마을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에서 진출한 일본 어민들이 진을 치고 살았던 곳이고 경찰 지서도 있었다. 저 안에 경찰이 있냐? 움막에 들어가 있어. 서울 소년은 경찰이 왜 지서나 학교를 두고 산 중턱 움막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도 쌕쌕이가 날아올까 무서웠던 것으로 생각됐다. 당산 당집은 금방 올라갈 수 있었다. 당제를 지내는 제당은 서울 독립문같이 생긴 작은 돌문을 돌담이 둘러싸고 있어 꼭 작은 성 같았다. 돌문 앞에는 줄에 묶인 채 누워있는 어미 염소와 젖을 빨고 있는 새끼 염소가 있었다. 새끼 염소는 두 소년을 보자 물고 있던 젖에서 떨어져 어미 염소 주변을 맴돌았다. 어미 염소는 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미 염소 목이 칼로 베일 때 발버둥 치면서 흘렸을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다. 어미 염소는 숨이 붙어 있는 채 죽어가고 있었다. 고향 용천에서도 조기잡이 철이 되면 제당에 살아있는 짐승을 바쳤다. 새끼를 낳은 짐승이 더 신성한 제물이었다. 심청이도 바쳤다는데 살아있는 짐승 따위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북 용천이나 이남 안도나 신당 풍습은 비슷했다. 어미 염소를 보고 있던 서울 소년이 안도 소년에게 물었다. 배 나가냐? 몰라. 오늘 당제냐? 아니. 근데 왜 염소를 바쳤대? 몰라. 신당에 염소를 바쳐 고기만 많이 잡히면 염소를 살 수 있는 돈 몇 배나 벌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재물을 바쳐도 고기 잡으러 나간 배가 풍랑을 맞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왕님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과 배 뒤집어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미신이라고 했던 엄마 말이 맞았다. 차라리 엄마처럼 미국식으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나았다. 그런데도 고향 용천에서는 고깃배가 떼지어 조업 나가는 시기가 되면 선주나 배를 다루는 사람들은 해신당에서 제를 올렸다. 선주들이 제를 미루면 배 사꾼이나 마을 사람들이 선주 귀에 흘러들어가도록 누구 선주 만선은 틀렸다고 수군덕거렸다. 순전히 소, 돼지, 날고기를 먹으려는 수작이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를 올리면 마을 사람들은 물통이나 대야를 들고 선창 해신당에 가서
날짐승 잡는 것을 지켜보았다. 명절에도 맛볼 수 없는 기름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소를 잡을 때 다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 척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볼 것은 다 봤다. 소 잡는 광경이 잔인하긴 했어도 흉한 모습은 아니었다. 백정이 쇠망치로 소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나서 칼로 소 멱을 따면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쓰러진 소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지를 받으러 물통을 들고 줄을 섰다. 소를 해체해서 나오는 내장들은 대야에 담았다. 소 한 마리 잡아서 여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았다. 사람이 죽으면 먹을 것은 더 많아졌다. 배가 뒤집어져 배 사꾼이 물에 빠져 죽으면 선주는 무당까지 동원해서 굿을 버려야 했다. 바닷물에 빠져 죽은 사꾼 때문이 아니었다. 새로 만들 배를 용왕님이 뒤집지 말아달라고 비는 굿이었다. 배 한 척 새로 만들려면 마을 사람들 여럿이 달라붙어야 했다. 나무를 베어야 했고 대패질로 나무를 다듬어 배를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 그동안 배를 만드는 마을 사람들은 식량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삭을 받는 일꾼들 때문에 마을 주점은 흥청거렸다. 배를 바다에 띄우는 배내림 날에는 또 해신당에서 애군이 끼지 말라고 성대한 배고사를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먹을 것이 쏟아졌다. 그러다 또 먹을 것이 떨어질 때쯤 마을 사람들은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지 은근히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는 살아갈 수 있었다. 두 소년이 당집 안으로 들어가니 제단에 모가지가 잘린 닭도 놓여 있었다. 어느 집에서 갖다 놓았는지 흰 쌀밥과 나물뿐만 아니라 떡도 제기에 얹혀 있었다. 대부분 하루 이틀 전에 갖다 놓았을 성 싶은 재물들이었다. 안도 소년이 막 갖다 놓았다는 잡곡밥과 나물은 호박잎에 쌓여 있었다. 서울 소년은 밥을 보자 입다심도 없이 호박잎에 코를 쳐박았다. 숟가락은 없지만 있어도 소용없어 손으로 밥을 집어 목구멍에 우걱우걱 밀어 넣었다. 물기 촉촉한 나물을 밥에 뭉쳐 걸신스럽게 삼켰다. 도리기 음식도 아니고 이미 용왕님이 드신 이후라 그냥 놔두면 말라 비틀어질 밥이었다. 서울 소년이 토악질이 날 정도로 음식을 먹고 나서 제단에 등을 기대자 안도 소년이 말했다. 아따, 니 엄청 먹어본다. 여기 오면 매일 먹을 거 있냐? 맨날 없어야. 그런데 왜 먹을 것이 이리 많냐? 모르겠는디? 너네 집 제사냐? 아닌디? 소년 둘은 당산 산목 밑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두런거렸다. 피난 떠나와 처음으로 보는 고즈넉한 풍경이었다. 북쪽 여수 방향에는 섬들이 많이 보였다. 안도 소년은 안도 곁 큰 섬이 금오도이며 횡간도를 넘어 보이는 육지 같은 섬이 여수 돌산도라고 가르쳐 주었다. 횡간도 앞바다에는 조기잡이 배들이 많이 떠 있었다.
자, 뒤 섬에 비행장이 있냐? 어떤 섬? 저그? 이야포 앞에 소리도? 없는디? 서울 소녀는 신목을 잡고 일어나 이야포 너머 남쪽 섬 소리도를 쳐다보다 눈물을 흘렸다. 배가 채워지니 정신이 나고 정신이 나니 눈물도 났다. 네 밥 묵어놓고 왜 또 오냐? 엄마가 죽어서. 누구 엄마 죽어버렸냐? 동생이랑.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송장이 누구 엄마랑 동생이냐? 뱅기다. 소년 둘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났다. 이번에는 북쪽 돌산도 상공에서 비행기 2대가 나타났다. 은빛이 아니라 시커먼 비행기였다. 잠시 후 비행기는 방귀 소리를 길게 내고서 바다 위를 스치듯 나는데 제비가 물을 차고 날아가는 것 같았다. 몸통이 온통 시커멓고 조종사가 들어앉아 있는 유리통 밑에 흰 별이 그려져 있었으며 숫자도 쓰여 있었다. 양 날개 밑에는 뾰족한 창들이 달려 있고 날개 끝에 물통도 달고 있었다. 시커먼 비행기는 피난 화물선에 불벼락을 쏟아부었던 은빛 비행기보다는 작았다. 두 소녀는 신목 뒤에 몸을 감추고 고개만 서로 좌우로 내놓고 비행기를 조마조마하게 쳐다보았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횡간도 해상을 가로질러 나타난 비행기는 조기잡이 배를 빙빙 돌아다니다 사라졌다. 소년 둘은 까딱했다가는 자지러질 뻔했다. 다리가 풀린 서울 소녀는 당집에 남은 음식을 부랴부랴 호박잎에 쌌다. 잠이야 아침 이슬만 견디면 소나무 밑에서 잘만 하지만 밥을 못 먹으면 고통스러웠다. 새벽녘에 서고지산에서 피난민들이 또 시신 두 구를 묻고 있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제 무덤은 3개가 되었다. 무덤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도 야트막하게 봉분을 올려 무덤 표시를 냈다. 유족들은 나중에 찾아올 때를 생각해서 봉분 주변을 돌로 빙 둘러싸았다. 부상당해 산에서 숨을 거둔 피난민들은 산에 묻을 수 있었지만 이야포에 널려있는 시신들과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시신들은 산으로 옮겨올 수 없었다. 다행히 엄마와 막내 시신을 덮은 포대기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잘 견디고 있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엄마와 막내 시신이 그대로만 있어주면 산에 묻을 수 있었다. 서울 소녀는 가슴칠에 눈을 떠서 이야포를 내려다보았다. 약속대로 안도 소년이 둔덕 밑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해가 동고지 곶머리 위에 올라앉으면 안도 소년을 서고지산 밑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이번에는 형도 같이 따라 내려가기로 했다. 안도 소년이 서고지산 초입에 이르더니 갑자기 휙 돌아서 자기 집으로 불이 나게 도망갔다. 하늘에서 자갈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형제는 서고지산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안가조쫌 서서 소리나는 방향을 찾았다.
안돌이 두멍안 넘어 북쪽 횡간도 해상 하늘이었다. 서울 소년이 당산에서 봤던 시커먼 비행기 2대가 휙휙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란히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솟구쳤다 곤두박질 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형제는 다시 산 위로 뛰어 올라가서 횡간도 바다를 내려다봤다. 시커먼 비행기 2대가 마구잡이로 날아다니며 조기잡이 배들을 향해 기관포를 쏘고 있었다. 말벌이 꿀벌을 공격하듯이 기관포를 쏘아대는 비행기를 형제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날은 형제도 피난민들도 전부 밥을 굶어야 했다. 그날 밤 서고지 산에서는 또 여자 시신 한 구를 파묻었다. 5, 6월 염천이라고 하지만 시신에 똥파리가 달라붙는 것이 금방 죽은 것 같지는 않았다. 피난민들이 시신을 묻고 있는 동안 한 소녀가 울고 있었다. 피난 화물선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던 소녀였다. 똥파리가 달라붙은 시신을 땅에 묻기에는 너무 어린 소녀였다. 쌕쌕이 불벼락을 맞아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엄마와 단 둘이 살아남았는데 엄마마저 죽은 것이었다. 소녀는 엄마 무덤 앞에 앉아 울고만 있었다. 소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난민들은 소녀를 흘끗흘끗 쳐다보았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누나가 소녀에게 다가갔다. 상두꾼 노릇을 했던 피난민들이 누나를 쳐다보았다. 누나는 소녀의 팔목을 잡아 일으켰다. 피난민들은 입맛을 쩍쩍 다셨다. 소녀는 누나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왔다. 누나는 소녀를 동생들에게로 데려왔다. 피난민들이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차라리 소녀를 마을에 내려보내면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게 놔두지는 않을 일이었다. 소녀의 엄마 시신을 묻은 피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웅성거렸다. 갈 곳 없는 소녀 때문이 아니었다. 무덤은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치료도 못 받아 죽어가야 할 부상자는 많고 산 사람은 굶어 죽을 판이었다. 피난민들은 이래저래 죽을 바에는 차라리 섬을 떠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경찰은 안 보이고 인민구도 없는데 산에 있다가는 쌕쌕이 먹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 돈을 객출하여 서고지에서 여수로 가는 배를 구해 섬을 나가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 대신 개별로 움직일 수 없으니 나가려면 여기저기 숨어있는 피난민들에게 알려 다 같이 나가자고 했다. 누나도 돈을 각출하여 섬을 나가는 것에 동의했다.